농담과 수수께끼의 전쟁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면서 우리가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다시 탐구할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가오는 이벤트와 연결되어 더 흥미롭게 느껴지죠. 오늘은 배트맨 제로 이어의 첫 번째 이야기 아크를 살펴볼 겁니다. 이 이야기 아크는 농담과 수수께끼의 전쟁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며 그 이야기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농담과 수수께끼의 전쟁은 배트맨 리버스의 연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 레트콘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레트콘은 기존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고 원래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었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트콘은 의견이 나뉘는 주제입니다. 어떤 팬들은 이를 좋아하지만 다른 팬들은 싫어하기도 하죠. 이는 레트콘이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랑받는 캐릭터나 설정된 연속성을 해친다면 많은 팬들이 변화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담과 수수께끼의 전쟁은 배트맨의 기원을 다시 살펴보고 이야기에 새로운 층을 추가하는 레트콘입니다. 제로 이어는 1년 동안 이어진 이야기였습니다. 뉴 52 출범 이후 DC는 제로 먼스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도입했는데 이는 인기 캐릭터와 팀의 제로 이슈를 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로 이슈들은 캐릭터들의 기원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배트맨은 워낙 팬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DC는 단순히 하나의 제로 이슈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콧 스나이더는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자세히 다룬 대규모의 1년짜리 이야기를 만들 자유를 얻었습니다. 대체로 배트맨의 기원 이야기는 일정합니다. 브루스 웨인은 부모님과 함께 극장에서 나와 골목길에서 조칠에게 비극적으로 부모를 잃게 되고 이 트라우마는 브루스를 배트맨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제로 이어는 이 불변의 기원을 확장하여 조커와 리들러와 관련된 요소를 추가하며 고담의 초기 시절에 대한 깊이를 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농담과 수수께끼의 전쟁은 배트맨 제로 이어의 세 가지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네 번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는 처음에 레드 후드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 개념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레드 후드는 조커가 되기 전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레드 후드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실제로 제이슨 토드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레드 후드의 개념은 1951년에 발행된 디텍티브 코믹스 106호에 실린 레드 후드의 정체, 빨간 후드의 남자라는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는 조커가 되기 전에 과거를 설명하려는 DC의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단발성 이야기였다는 점입니다. 그 후 별다른 발전이 없었고 DC가 조커의 기원을 제대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킬링 조커가 나오고 나서였습니다. 이것이 킬링 조커가 조커 역사와 배트맨의 연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이 작품은 조커의 기원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한 이야기로 손꼽히기 때문입니다. 킬링 조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다룬 적이 있을 겁니다. 영상은 설명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레드 후드는 단순히 한 남자의 정체성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킬링 조크 원작에서도 조커의 정확한 이름이나 정체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커의 가능한 기원 중 하나로만 제시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야기의 틀 안에서도 이것이 확정된 사실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레드 후드의 등장은 배트맨이 자경단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즉, 배트맨이 처음 되어가던 시점에서 그는 아직 완전한 배트맨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브루스 웨인은 오랜 훈련을 마치고 고담으로 돌아와 도시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려는 시도로 범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초점은 레드 후드가 누구인지에 맞춰지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레드 후드가 고담의 다양한 범죄 조직과 범죄자들을 규합하려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콧 스나이더의 배트맨이 뛰어나게 쓰여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독자들은 배트맨이 사건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함께 배우게 됩니다. 독자에게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고 그저 배트맨이 일을 풀어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독자도 배트맨과 동시에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이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배트맨과 알프레드 간의 대화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아직 초기 단계였으며 지금의 배트케이브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알프레드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브루스 웨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지 그가 배트맨이 되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프레드 페니워스는 웨인 가문의 중요한 일원이었으며 브루스 웨인이 어린 시절부터 그의 성장 과정에 크게 관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알프레드의 시점에서 보면 그는 브루스가 배트맨으로 변모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다소 재미있는데 알프레드는 배트맨 신화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여러 방식으로 기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브루스가 배트맨이 되는 것을 바로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의 충성이 고담시가 아니라 브루스 웨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점에서 필립 삼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배트맨을 잘 모르는 독자들에게 뉴 52는 기본적으로 리부트라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부트와 리런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리런치는 기존의 캐릭터 과거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주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리부트는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DC가 뉴 51을 통해 리부트를 진행했을 때 독자들에게 배트맨이 처음부터 다시 쓰여지는 것처럼 생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작업은 배트맨의 방대한 역사를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며 특히 오랜 시간 동안 배트맨을 읽어온 독자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뉴 50P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독자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배트맨의 이야기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그저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캐릭터는 처음 쓰여지는 것이고 지금부터 모든 이야기가 처음으로 전해진다고 느끼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요. 필립 삼촌의 이야기 속에 등장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필립, 즉 필립 케인은 브루스 웨인의 삼촌입니다. 브루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고담을 떠나 자경단으로서 능력을 키우기 위해 훈련을 시작했을 때 필립 케인은 웨인 엔터프라이즈를 맡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브루스를 사망 처리했는데 이는 아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웨인 가문의 유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필립 케인은 진심으로 브루스가 평범한 삶을 살며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브루스 웨인이 돌아오면서 평범한 삶은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브루스는 웨인 가문의 후계자로서 뿐만 아니라 법적 권한을 가진 인물로서 웨인 엔터프라이즈에 관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사망 처리되었던 사실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만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필립 케인은 브루스의 길을 막을 의도가 없는 듯 보입니다. 오히려 브루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축은 필립 케인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필립이 웨인 엔터프라이즈를 맡으면서 에드워드 니그마라는 인물을 데려왔습니다. 물론 에드워드 니그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들러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아직 리들러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립 케인의 조언자로 활동하며 회사의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에드워드 니그마의 배경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과거나 세부적인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단지 웨인 엔터프라이즈에서 일하며 필립 케인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로 묘사됩니다. 니그마는 필립이 회사 운영에 있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브루스 웨인이 고담으로 돌아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에드워드 니그마는 브루스가 조용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브루스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필립 케인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브루스가 자신의 자리를 되찾도록 허락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싸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는 필립 케인이 웨인 엔터프라이즈를 운영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에드워드 니그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필립 케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카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충격적인 제안입니다. 이것은 긴장감 넘치고 거의 초현실적인 상황을 만듭니다. 브루스 웨인은 이제 고담의 범죄 요소들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도 대립하게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상황은 오스월드 코블팟의 등장과 레드 후드의 재등장으로 더욱 복잡해집니다. 레드 후드가 웨인 엔터프라이즈에서 무기를 획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는 이 무기들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가라는 중요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레드 후드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여전히 도전 과제입니다. 브루스가 그의 DNA를 분석했을 때 어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일치하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레드 후드는 말 그대로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도 그의 정체, 출신 배경을 알지 못하며
부하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 극도로 위험한 인물로 부각됩니다. 오스월드 코블팟의 개입은 이야기에 또 다른 흥미를 더합니다. 레드우드는 그의 뛰어난 계산력으로 코블팟이 브루스 웨인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냅니다. 비록 브루스의 이름까지는 모르지만 이 발견은 레드후드의 지능과 커져가는 위협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 상황은 배트맨의 미숙함을 더욱 부각합니다. 브루스는 아직 슈퍼히어로로서 배워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상황을 파악하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뛰어난 탐정의 모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브루스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수백 피트 상공의 비행선 안에서 움직일 공간조차 없는 상황에서 그의 선택지는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물론 브루스와 알프레드가 가진 기술과 자원을 활용하면 브루스는 여러 장치를 사용해 탈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브라운스톤 저택으로 물러나고 알프레드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브루스 웨인은 알프레드에게 자신의 좌절감을 털어놓습니다. 이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르겠어. 그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 바로 이 점이 레드후드를 그렇게 잡기 어려운 존재로 만듭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그의 이름이라도 있었다면 그의 삶을 추적할 실마리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는 말 그대로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 정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브루스 웨인과 알프레드 간의 복잡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관계를 흔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전혀 조화롭지 않았습니다.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담에서 뭔가를 해보려는 거야. 이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넌 그동안 뭘 했지? 세상에 무슨 기여라도 한 적 있어? 이 말은 알프레드에게 큰 모욕입니다. 브루스가 그를 쓸모없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알프레드가 지금까지 항상 그의 곁에 있어 왔음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알프레드는 브루스가 걸어온 모든 길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데 브루스는 알프레드의 변함없는 지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시점에서 알프레드는 브루스가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그 둘은 아직 그런 신뢰를 쌓지 못한 상태입니다. 브루스 웨인은 여러 해 동안 고담을 떠나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연마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필립 케인은 남은 마지막 가족의 흔적과도 같습니다. 알프레드와의 언쟁 후 브루스는 필립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전화를 걸어 우린 할 이야기가 있어 라고 말한 뒤 약속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를 맞이한 것은 그의 귀화를 축하하는 대규모 파티였습니다. 그 파티는 박물관에서 열렸고 브루스 웨인은 파티나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몰래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에드워드 니그마와 처음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이 순간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에드워드 니그마가 평범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모든 위험한 악당들이 빠른 속도나 강한 힘, 민첩함 같은 초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의 지능과 속임수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에드워드 니그마가 바로 그런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그는 특별한 능력이 없지만 그의 천재성은 사람들을 수수께끼로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만났을 때 에드워드 니그마는 필립 케인에 대해 비밀을 털어놓았다. 필립이 어느 무명 집단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브루스는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니그마 역시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브루스를 사실상 자살 임무로 내몰았다. 에드워드 니그마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브루스 웨인에 대한 충성심이나 그의 정의를 믿어서가 아니었다. 그는 브루스를 진심으로 좋아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니그마가 이 모든 일을 꾸민 이유는 단순하다. 그는 그들을 모두 제거하고 싶었다. 필립 케인에 대한 정보를 흘리고 이야기를 조작함으로써 브루스를 필립과 필립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모두와 대립하게 만들려 한 것이다. 최종 목표는 명백하다. 브루스 웨인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사실 에드워드 니그마가 언급한 사람들은 레드후드 갱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니그마가 브루스 웨인의 위치를 레드후드 갱에게 알려준 것이다. 브루스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레드후드 갱은 그를 즉각적으로 공격했다. 특히 레드후드 원은 이 파티에 초대받지 않았네 라고 말하며 긴장감 넘치는 대치를 유발했다. 이 상황은 데스 인 더 패밀리의 사건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는 데스 오브 더 패밀리라는 이야기를 쓴 작가로
고전 배트맨 신화를 깊이 존중한 작가였다. 그는 브루스 웨인의 캐릭터를 철저히 연구하며 캐릭터의 유산을 기리면서도 팬들이 이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요소를 도입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 이야기에서 데스 인 더 패밀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 작품에서 조커가 제이슨 토드를 무참히 구타하고 폭발시켜 죽였기 때문이다. 배트맨이 제이슨 토드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는 거의 광란에 빠져 조커를 죽일 뻔했다. 결국 제이슨 토드는 탈리아 알굴에 의해 구출되었다. 라자러스 핏에서 부활한 제이슨 토드는 두 번째 레드 후드로 돌아왔다. 하지만 브루스 웨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데스 인 더 패밀리와의 유사점은 분명하다. 거대한 폭발이 그의 집을 강타하고 그는 조커가 될 레드 후드에게 납치된다. 브루스는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구타당하며 이는 데스 인 더 패밀리의 잔혹한 사건들을 그대로 떠올리게 한다. 두 이야기 모두 놀랍도록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물론 브루스 웨인은 살아남는다. 그의 이야기가 올빼미 법정 같은 후속 이야기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는 필립 케인과 에드워드 니그마로 다시 초점을 돌린다. 필립은 체념한 듯한 어조로 조카인 브루스 웨인을 죽이지 않겠다고 인정한다. 그는 브루스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으며 회사는 본래 브루스의 것이기에 정당하게 그의 것이 된다고 말한다. 필립은 심지어 브루스가 자신들의 계획에 동참했을 가능성도 고려한다. 하지만 에드워드 니그마의 의도는 전혀 다르다. 그는 필립의 약점을 이용한다. 필립의 머리에 있는 금속판을 활용해 자기장을 활성화시키고 필립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킨다. 이를 통해 니그마는 무사히 탈출하며 결국 리들러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인다. 한편 이야기는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이 되어가는 여정을 깊이 탐구한다. 이 부분은 배트맨의 기원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고전적 요소다. 이번 이야기에서 브루스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건의 엄청난 무게에 압도되며 고담의 자경단으로 변신할 준비를 갖춘다. 고담의 혼란과 범죄와 싸우려는 브루스 웨인의 노력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리며 지침을 구한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린다. 고담의 생명줄은 도시 아래에 흐른다. 도시는 너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도시 밑의 동굴은 너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 회상은 브루스가 배트케이블을 발견하게 만들며 배트맨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낸다. 브루스를 배트맨으로 이끄는 진정한 동기는 단순히 동굴의 발견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공포라는 개념이다. 공포는 배트맨의 본질이다. 브루스 웨인은 배트맨으로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상징이 된다. 이야기의 또 다른 부분에서 브루스는 필립 케인을 방문한다. 필립은 레드 후드 갱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협박을 받아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자신 역시 갱의 일원임을 인정한다. 이 정보를 통해 브루스는 갱에 잠입하여 그들의 계획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그의 조사는 레드 후드 갱이 에이스 케미컬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이 세부 사항은 조커의 전통적인 기원과 연결된다. 거의 모든 조커 이야기에서 그의 변신은 배트맨과의 대립과 연관되어 있다. 킬링 조커에서 조커는 천재적인 음모가가 아닌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휘말린 희생자로 묘사된다. 혼란 속에서 그는 배트맨을 피해 달아나려다 화학 물질이 가득 찬 통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그를 조커로 변모시킨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새로운 전개가 펼쳐진다. 배트맨의 복장을 입은 브루스 웨인은 레드 후드 갱과 그들의 리더인 레드 후드 원과 대면한다. 그는 갱의 구성원들을 위협하며 공포를 이용해 그들을 제압한다. 많은 갱원들이 협박을 받아 갱에 가입했음이 드러나며 이 장면은 킬링 조커를 포함한 여러 조커 기원의 해석에서 깊은 영감을 얻었다. 배트맨이 레드 후드 갱의 다른 구성원들을 제압하고 레드 후드 원을 직접 추적하는 동안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다. 필립 케인이 폭발에 휘말려 결국 사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든 경감은 처음으로 배트맨을 만나게 되고 이는 두 사람의 협력 관계의 시작을 알린다. 이후 배트맨은 고든과 정보를 공유하며 고담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치게 된다. 이 장면은 배트맨과 레드 후드 간의 직접적인 대립을 예고한다. 킬링 조커와 다른 조커 기원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영감을 받아 결정적인 순간은 조커가 화학 물질이 가득 찬 통에 빠지거나 스스로 뛰어드는 사건으로 그려진다. 킬링 조커에서 이 사건은 그의 외모를 변화시키며 조커로 변모하는 길을 열게 된다.